네, 이종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8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죠. 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하다님도 오셨네요. 벌써 저희 구독자가 벌써 84명입니다. 곧 있으면 저희 100명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또 저희 이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란 주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속드린 90일을 채울 수 있도록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알차게 채울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 매일 방송 준비하면서 내일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약간 내일은 뭐 먹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수업들을 좀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8일차 퍼스널 브랜딩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집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바른시표님 안녕하세요. 네,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8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다뤘던 박종인 기자가 쓴 기자의 글쓰기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리듬감 있는 글쓰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읽히는 글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가진 그런 어떤 우리말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잘 읽히는 글이 있고 뭔가 덜커덕 두턱이 있는 것처럼 잘 안 읽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글을 쓰고 나서 읽어보면서 그 리듬감이 없는 글들은 굉장히 읽기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리듬감 있는 글을 쓰는데 애를 쓰는 편입니다. 신경을 쓰는 편인데 마침 이제 박종인 기자님도 같은 얘기를 하시길래 그 얘기를 한번 옮겨왔습니다. 네, 박종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은 문장으로 주장 또는 팩트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좋은 글은 리듬 있는 문장으로 팩트를 전달한다. 리듬 있는 문장은 입말로 쓴다. 예. 박종인 기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팩트죠. 기자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팩트를 중요시 합니다. 이런 분이 리듬감 있는 문장을 강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재밌다.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실까? 리듬감 있는 글이란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그 예문들을 한번 제가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그가 죽었다. 그리고 2번은 이렇게, 두 번째 글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는 2015년 3월 10일 죽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글의 어떤 배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강조하는 게 전혀 달라지죠. 첫 번째 글은 날짜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글자는 그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시작하시겠어요? 그는 2015년 3월 10일 죽었다. 조금 평이해 보이고 2015년 3월 10일 그가 죽었다. 이거는 뭔가 액센트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정 날짜를 강조하고 그런 이야기로 글을 쓰는 게 좀 임팩트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1번 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눈이 딱 떠졌다. 발치게. 벽걸이 TV 밑에 놓인 전자시계가 어김없이 04시 45분을 가리키며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발끝으로 더듬어 슬리퍼를 꿰고 화장실을 다녀와 거실로 나왔다. 두 번째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눈이 떠졌다. 발치게. 벽걸이 TV 밑에 놓인 전자시계가 04시 45분을 가리키며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더듬어 슬리퍼를 꿰고 화장실로 다녀와 거실로 나왔다. 제가 읽으면서도 진짜 극명하게 느껴지는데요. 1번 글에 나오는 그런 어떤 딱, 어김없이, 벌떡 이런 부사들이 굉장히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확실히 덜커덕거리죠. 두 번째 글은 그에 비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더 매끄럽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들, 이런 수식어들이 더해지면 글은 아무래도 조금 덕지덕지 좀 지저분해집니다. 물론 소설가라면 이런 문장을 잘 쓰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겠지만 저희가 글 쓰는 목적이 에세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윤문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글이나 제 글을 교정 교육을 하거나 윤문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렇게 입으로 읽어봤을 때 덜커덩거리는 그런 불필요한 수사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저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수사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해방이 되고 38선 이북 해안면은 북한 땅이 되었다. 2번 해방이 되고 38선 이북의 해안면은 북한 땅이 되었다. 똑같은 글이지만 뭐가 다르죠? 의가 붙어 있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의와 것을 한번 빼보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읽어보면 명확합니다. 해방이 되고 38선 이북 해안면은 북한 땅이 되었다. 해방이 되고 38선 이북의 해안면은 북한 땅이 되었다. 전혀 불필요한 말이고 글을 읽는데도 걸리적거리는 뭔가 과속방지턱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의와 것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어떤가요? 설에는 친가 친척들이 놀러 왔었지만 제사 준비는 어머니 몫이었다. 2번 글은 이렇게 씁니다. 설에는 친가 친척들이 놀러 왔었지만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나 것 같은 것들을 빼면 그 문장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쓰기가 쉬운데 최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한번 빼고 한번 글을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학생은 질문이 없다. 단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에만 관심이 많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쓰죠. 학생은 질문이 없다. 단지 시험에 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 것은 뭔가를 대체하는 그런 어떤 단어죠. 조사죠. 그래서 이 글, 단지 시험에 나오는 것에만 관심이 많다고 쓰는 게 아니라 단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고쳐줘도 글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뭔가 희뿌였던 글이 조금 더 선명해지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아버지는 1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놔서 그렇지 다시 읽어봐도 그렇게 썩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1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는 10스승보다, 의를 뺐죠. 10스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굳이 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그래서 이는을 빼고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중요하다는 그리고 여기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른 아버지, 아버지의라는 단어보다는 아버지라고 의자를 빼고 거자도 빼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앞에서 것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화해서 뜻이라고 썼습니다. 그 대신 불필요한 아버지의에서 의를 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문장이 간결해지고 잘 읽힙니다. 아버지는 10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낳고 기른 아버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이게 뭔가 쉽지만 의외로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책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걸 저도 봤고, 저도 글을 쓸 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1번 글은 이렇습니다. 그 카메라는 책상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려도 멀쩡했고 무겁지도 크지도 않았으며 사용법도 간단했다. 예,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됐죠? 전혀 읽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좀 문장이 길어 보이죠. 이럴 때는 문장을 최대한 쪼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 쪼갠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카메라는 책상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려도 멀쩡했다. 무겁지도 않았다. 크지도 않았다. 사용법도 간단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글에서 리듬감 느껴지고 같은 문장의 글이라도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문장을 이렇게 짧게 끊어 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윤문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이상하게 길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길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고 무엇보다 뭔가 글의 리듬감을 지키기가 읽다가 뭔가 그렇죠. 그 카메라는 책상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려도 멀쩡했고 무겁지도 크지도 않았으며 사용법도 간단했다. 리듬감 있게 읽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번 문장은 어떻죠? 그 카메라는 책상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려도 멀쩡했다. 무겁지도 않았다. 크지도 않았다. 사용법도 간단했다. 예, 훨씬 리듬감도 살고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입으로 한번 글을 쓰고 읽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의 문장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니커즈는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 발걸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살금살금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겼는데 남편에게 딱 어울린다. 평소 말은 많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남편의 성격과 닮았다. 문장이 기네요. 이걸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스니커즈는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신발이다. 발걸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살금살금 걷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남편에게 딱 어울린다. 말은 많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남편 성격과 닮았다. 이건 누가 읽어봐도 2번 글이 훨씬 더 잘 읽히고 명확하고 리듬감 있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뭔가 쉼표를 쓰고 뭐뭐하고 이런 뭐뭐하지만 이런 문장들을 딱딱 끊어서 써보세요. 적어도 주어와 이렇게 스니커즈는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사실 되게 주어 수로가 되게 명확해지면서 글의 의미를 판단하기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어떤 글이 더 명확하게 읽히는지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권해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교보문고 교보문고 유튜브에서 무슨 첨삭소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작가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투고하신 분들의 글을 직접 실시간으로 고쳐주는 녹화 방송이겠지만 실제로 이게 고쳐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너들을 읽다 보면 물론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어떤 면에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단톡방에도 한번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 그냥 글을 읽을 때는 내 글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글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글을 수십 년 동안 한글을 읽고 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글을 바꾼 그런 비포 앤 애프터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써보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문장이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하고 리듬감 있는 문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글을 오래 써왔지만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조금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예, 저는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글을 쉽게 고쳐 쓰는데 나름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이해되지 않는 글에는 힘이 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최대한 힘이 실리는, 리듬감이 실리는, 그래야 쉽게 읽히거든요. 쉽게 읽힌다는 건 그냥 잘 읽힌다는 건 바로 이런 오늘 보여드린 그런 어떤 차이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꼭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짧게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아마 알찬 내용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들 제가 PPT도 바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온 그런 어떤 영상들 보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그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종종 커피도 쏘겠습니다. 네, 혼자 떠들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28일차, 오늘은 박종인 기자가 쓴 기자의 글쓰기에서 리듬감 있게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